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별일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자꾸 궁금한 우리 생활 속 이것들에 대한 별책부로 북21 출판사와 함께하는 북팟21 이게 뭐라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팟21 이게 뭐라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 요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조씨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는 사람 김관입니다. 저희 팟캐스트 이게 뭐라고는 TBS 라디오와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책 수다와 음악을 듣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자정 TBS 라디오에서 먼저 만나보시면 되고요. 팟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뭐라고를 처음 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팟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요. 네. 이게 뭐라고 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 지난 에피소드들도 차곡차곡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네. 구독하기 그리고 하트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삶의 지식백과 네. 요조 김간의 이게 뭐라고 요조의 시시때때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조의 시시때때 사각형 그리고 줄무늬 김혜순 달려도 달려도 검은 안대 속이다. 검은 브래지어 속 젖꼭지다. 7년 만에 눈뜬 매미인데 하필이면 군수님, 경찰관님, 기관장님 앞에서 시 낭독해야 한다. 자궁 속에서 막 꺼내진 다음 숯불에 달군 석쇠 무늬가 허벅지에 새겨지는 새끼 돼지처럼 지금 당신들 앞에서 내 시를 읽어야 한다. 그런 게 시냐? 빠빠 시선, 지렁이 같은 시선을 쏘아대는 님들 앞에서 끔찍한 기다림의 안달난 눈빛 피웅덩이 속에서 물새는 같은 말 하염없이 짓거리고 이 밤 다 지나가도록 검은 음반은 튀고 세상에 와본 적 없는 리듬으로 반복을 견디고 망설이는 나날 나는 시를 읽어내려 간다. 빗금 아래 가려진 글자들 바람 불어 숨 못 쉬는 풍뎅이처럼 검은 그림자, 흰 그림자 번갈아 눈부신 대낮 창궐한 큰 슬픔이 가련하고 작은 내 슬픔들을 들쑤시는 나날 달려도 달려도 검은 안대 속이다. 이 시를 고른 이유가 있다면 82년생 김지영의 다양한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이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지영 씨가 면접 보는 에피소드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시를 보는데 그때가 그냥 좀 오버랩이 되기도 했고 또 김혜순 시인은 어떤 여자로서 이제 경험하고 갖게 되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고통과 숙명에 대해서 되게 좀 처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시인인데
그래서 김혜순 시인의 시를 꼭 읽고 싶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시를 준비했는데 너무 무서웠나요? 시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저자 조남주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평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김지영 씨의 인생 보고서를 저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도 다시 한번 박수 치자. 와. 와. 자, 얼마 전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 미소진이라는 단어의 번역 논란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단어는 싫어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미세인과 여성을 뜻하는 지인에서 따온 말인데 직역하면은 여성 혐오라는 뜻이 된대요. 이 미소지니는 어떤 감정 상태를 넘어서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태도와 또 사회적인 구조화를 한꺼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거리낌이 극단화된 단어인 혐오로 번역하는 게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좀 갈렸는데요. 일본 작가 우에노 치즈코는 그녀에 져서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에서 미소지니가 까다롭다면서 쉬운 표현으로 여성 멸시라는 단어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혹자들은 여성 혐오라는 말 대신에 그냥 미소지니라고 부르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좀 뭐라 딱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의미들이 워낙 넓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 이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서 멸시를 넘어서서 혐오의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여성 혐오라고 부르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성을 혐오해서 일어나는 되게 강남역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다양한 범죄들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언어가 불분명하면 사람들이 인식도 좀 불분명하고 심각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성 혐오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몰카라든지 못된 손, 나쁜 짓 이런 돌려 말하는 표현들도 정확하게 성범죄, 성추행,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명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 때마다 무슨 여라고 네. 불려지는 것에 좀 지긋지긋한 게 있죠. 그 시초가 된장녀였잖아요. 네.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네. 참. 그 책 속에서는 이제 책 속에 김지영 씨가 8살일 때 네.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괴롭히는 짝꿍에 대해서 너를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런 거다. 괴롭히는 건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혼란을 느끼죠. 근데 그 김유정의 소설인 동백꽃도 보면은 좋아해서 또 쑥스럽기 때문에 못 살게 구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등장하는데,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좋아하는 것과 괴롭히는 것이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우리가 되게 못 배우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싫을 때 어떻게 거절하는지,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잘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여자아이를 남자아이가 괴롭힐 때, 그러니까 여성을 남성이 괴롭히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애정의 범주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을 좀 남성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자기 소유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요즘에는 덩치 있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도 그렇게 괴롭힌대. 정말? 초등학교 애들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고 우리 사회가 신기한 건 그거에 갖고 그 여자애가 너 좋아해서 그런 거라야라고는 또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건데 이 소설 안에서도 보면서 제가 놀란 거는 아 맞아.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애가 여자애도 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그
그 실내화 주머니라고 하나? 네. 그런 거 막 이렇게 훔쳐다가 막 이렇게 던지고 고무줄 끊고 아이스 깨기하고 이러면 이제 을에 그 초등학교 교실의 커뮤니티에서는 아, 저 남자애가 쟤 좋아해서 저러나 보다라고 이제 을에 생각하고는 했었죠. 근데 저 얘기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떤 그 김태훈 씨를 필두로 해서 어떤 우리 사회에 어제 이어서 예,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된 어떤 그 페미니즘적인 시각 때문에 사실은 옛날 소설들도 재조명 네네,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고 정말 중고생이 읽어야 할 뭐 소설, 뭐 시 하면서 그 정말 이렇게 학습했던 그런 문학 작품들에 얼마나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 있었고 뭐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게 많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세미나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세미나에서는 김승옥 작가의 책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진기행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제 어떤 본인의 결핍을 이제 무진에서 만난 어떤 그 여자를 대상화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결핍과 어떤 나약함을 막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얘기하기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각 자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저는 김승옥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러 갔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여성 혐오적인 시각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어떤 문학적 가치를 뒤집는 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어떤 문학 작품들 안에 정말 우리조차 몰랐던 어떤 이런 일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는 다양한 그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은 당연히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의 상당수는 굉장히 페미니즘 시각에서는 지탄받아 마땅한 작품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사실은. 당장 떠오르는 거는 현진건 선생의 운수 좋은 날에 보면은 자신의 와이프를 대상화하는 그럼요. 거를 보면은 그 작품은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엄청난 비판의 포화를 받았겠죠. 근데 글쎄요. 그런 시도는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나 그런 시각으로만 그런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어떤 시야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거죠. 그런 의미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톤의 매너로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시대를 반영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 관희 씨는 전혀 가부장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동경하잖아요, 은근히. 멋있어요, 가끔씩 보면 이 사람은. 왜냐하면 저는 이거 남성들을 뭐 대변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남성들은 또 남성들 나름의 그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에서 그런 역할에서 오는 고독감이라는 게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 남자들만의 그 약간은 씁쓸함, 이렇게 외로움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괜히 약간 좀 그래 사나이들의 고독은 저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긴 하는데. 관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아무튼 뭐 여담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뭐라 표현해야 되니? 뭐 어떤 여자다워야 한다라는 그런 강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남자 새끼가 그 참 남자 자식이 너 사내 놈이 뭐 그게 뭐냐. 맞아. 이런 거를 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네.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남자들도 그랬고. 피해자인 거죠. 동시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성 역할을 딱 구분지어서 바람직한 남성의 모습,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 이게 결국엔 이제 서로를 다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그 가부장적인 시스템은
결국엔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성의 어깨를 되게 무겁게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도,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들도 자유로워지지만 남성들도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뉴욕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뉴욕에 뭐 오랫동안 장기간 체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그곳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여성스럽게 옷 입거나 남성스럽게 옷 입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는 야, 쟤 왜 이렇게 남자애가 되게 좀 여자처럼 옷을 입어? 쟤는 여자애가 왜 이렇게 그 머스마처럼 옷을 입니?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의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그것을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컬처 쇼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또 표출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자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사실은 그런 옷 입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성역화를 딱 구분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참 아직 우리나라가 조금은 좀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걸 좀 느끼기도 했네요. 책 속에 보면은 객관적인 그 통계와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데 정말 그 책의 제목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어떤 통계에 입각했다고요? 이 즈음,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요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출생 신고된 그 여자 아이들의 이름이 지영이더라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김 씨가 아무래도 제일 많으니까 이 즈음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의 가장 흔한 이름이 김지영인 것 같아서 이렇게 붙였고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 동창들 중에 그렇게 지영이가 많나 봐요. 82년생들이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남자 인물들은 남편 빼고는 이름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쓸 때는 그냥 중요도에 따라서 부르기 편한 거에 따라서 뭐 인물이 이름이 있기도 하고 그냥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처음에 쓰실 때는요? 네, 초고를 처음 쓸 때는 그러다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그 김지영 씨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이 없이 그냥 엄마 할머니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남자들은 이름을 부르고 엄마와 할머니는 그냥 엄마 할머니라고 하는데 익숙하구나. 왜 여자들이 나이 들고 그러면 자기 이름 잃어버린다고 누구 네. 엄마로만 불리니까. 그래서 아, 이 여성들한테 좀 이름을 찾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붙이면서 작은 역할을 갖고 있는 여성 인물들에게도 대부분 이름을 붙이면서 그때 그 bechdel 테스트라는 게 좀 떠올랐어요. 네. bechdel 테스트. 네네. 그 영화에서 그 남녀 불평등 지수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지수인데요. 그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영화 안에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2명 이상 등장하느냐, 네. 그 여성 인물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느냐, 네. 그리고 그 대화가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인가. 요거 세 개를 충족을 하면 진짜 세 번째 질문 정말 bechdel 테스트를 의미심장하다. 통과하는 건데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작년 흥행 순위 보면은 뭐 한 20위에 드는 한국 영화 중에 뭐 5개. 이 정도로 이걸 통과하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적용을 했을 때 여자에 남자를 넣었을 때 통과하지 못하는 소설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인물들은 이름을 다 빼고 그리고 남자 인물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딱 한 장면 나오는데 김지영 씨가 씹다 버린 껌이라고 성희롱하는 장면, 여자에 대한 얘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적용을 해서 그 대학교 네. MT였나요, 그게? 네. MT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 네네. 남성들이 서로 대화하는 씬이 거의 없었는데, 네네. 네, 아, 그 장면에서 그 멘트가 나오는군요. 아, 굉장히 치밀하게, 진짜 엄청나게 그 계산돼 보면서도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 네, 곳곳에 있고 bechdel 테스트라는 것도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게요. 네. 이번에 청취자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작품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와 시간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이 소설 준비하시면서 작가님 이런저런 사람들도 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취재도 하셨는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카페나 SNS 네. 주로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저보다 약간 연배가 낮긴 하지만 김지영 씨가 이 연절이어서 어느 정도는 저도 경험했던 일인데 네. 저랑 경험이 겹치지 않는 부분. 이제 네. 저는 계속 여중, 여고, 여대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80년대생들 여성분들한테 좀 공학의 분위기, 취업할 때 뭐 추천받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회사 분위기 이런 거는 조금 여쭤봤었어요. 네. 얼마 전에 UN 개발 계획 UNDP가 2016 인간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성불평등 지수가 0.067점으로 총 188개 나라 중에서 10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 성불평등 지수는 뭐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또 노동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생식 건강은 기본적인 보건 상태를 의미하고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은 실제 생활에서 얼마만큼 여성 인력들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또 측정한 거라고 해요. 네. 하지만 생식 건강을 제외한 실질적인 여성 개발 능력을 보여주는 여성의 권한 또 노동 참여 수준은 앞선 국가들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은 20위에서 30위권 국가들과 비슷하고 또 실질 활용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실생활에서 느끼는 성평등 지수, 물론 이것이 학교에서의 성평등 지수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의 성평등 지수 혹은 뭐 가족 안에서의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겠지만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요? 사실은 저도 그냥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럴 때는 여성이라서 별로 제한을 받거나 그런 게 없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지속을 하면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보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자기 일을 지속하지 못한 여성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사실 그 연령대를 지나고 그 연령대를 주변에서 봐야 정말 성평등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인용을 했지만 뭐 남녀 임금 격차라든지 우리나라 그 뭐 유리천장 지수 같은 거 그런 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순위를 내주어서 볼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전혀 저희가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궁금해서 그런 건데 가끔씩 영화계에서 보면은 성불평등을 뭔가 깨치는 멋있는 여성 캐릭터 이런 거 막 뽑을 때 있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김지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누가 있을까? 영화에서만큼이라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헝거게임의 캣니스가 생각이 났어요. 제니퍼 로렌스 같은 캐릭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캣니스 같은 캐릭터가 성공하는 거 보면은 조금은 또 희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히든 피겨스랄지 이런 데 보면 여성들이 결국엔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또 영화적으로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런 그 페미니즘적인 조류와 잘 맞춰서 또 이렇게 조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안 그래도 그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여러 그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성폭행이나 성불평등 같은 고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영화계에서도 영화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성차별이나 폭력, 성추행, 그리고 이제 여배우의 어떤 입지랄까, 여배우가 영화 속에서 한국 여배우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 문학계에서도 나왔고, 네, 고무적인 일이죠. 네. 일상에서 합리적이고 멀쩡한 태도를 유지하던 남자, 심지어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에 대해서도 씹다 버린 껌이라고 막말하는 선배의 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말을 그냥 잠결에 아마 엿듣죠? 네, 김지영 맞아요. 씨가. 네. 그래서 김지영 씨는 이중적인 남성의 태도나 뭐 여성을 대상화 도구화시키는 것에 좀 놀라면서 이제 그 당시 그 소설 안에서 충격을 받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이제 대학가에서 이게 그 단체 채팅방에서 이제 네. 남학생들의 그 대화가 캡처돼서 이렇게 오픈되면서 되게 막 이슈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한 누군가가 이 카톡 내용을 오픈을 한 거잖아요. 가끔은 주변에 그 피해자인 여성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라고 우연히 보게 돼서 오픈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 카톡방의 멤버였던 남성이 너무 불편하고 문제라고 생각해서 주변 그 피해자인 여성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론화하는 그런 경우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의 자정 같은 정말 단 한 사람이 이 얘기를 시작을 할 수 있고 논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사 볼 네. 때마다. 그리고 저희도 일상 속에서 조금 생각 없이 그 쓰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여사랄지 뭐 그런 얘기들, 뭐 김치녀, 된장녀 등등등등 해서 뭐 이제 미러링으로 남성들에게 이제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잠깐만, 미러링이 뭐예요? 지금 나 잘 몰라서. 미러링은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남자들이 여성에게 행했던 어떤 그런 어떤 방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보여주면서 어때? 불쾌하지? 이게 바로 너희가 우리에게 했던 방식이야 라는 그런 어떤 방법인 거죠. 네. 거울에 비추듯이 해서 미러링. 네. 면접을 가는 김지영 씨는 아침 일찍 택시를 탑니다. 거기서 이 택시기사의 무례한 발언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데요.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대충 어떤 식이었냐면 원래는 첫 손님으로 여자를 태우지 않는데 보아하니까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인 것 같아서 특별히 태워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 대우 해준다. 네, 여자지만. 그런 얘기였죠. 저는 남성 승객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꼭 택시 기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어디 가게에 간다거나 뭐 상점 들어가서 뭐 물건 사거나 할 때도 첫 손님 게시를 여자로 하면 그날 운이 안 좋다. 뭐 특히 안경 쓴 여자는 안 맞아요. 좋다. 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저 택시 탈 때 안경 쓰고 나갔다가 택시 탈 때 일부러 안경 벗고 탄 적도 있어. 뭐라고 할까봐 혹시 못 잡을까봐.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예, 그런 경우 정말 많이 겪어요. 그게 네. 일종의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속설인가요? 네, 그렇죠. 뭐 미신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왜 우리도 뭐 반품하거나 그럴 때 오전에 안 가잖아요. 기분 상하실까봐. 근데 여자인 게 기분 상하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 책 속에서도 택시 기사님께서 악의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치. 선의로, 그분은 충분히 선의로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젊은이를 거예요.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치 않게 잘 모르는 채 내뱉는 상처되는 말들이 정말 의식을 하고 보면 주변에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책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드릴 질문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 5년 만에 임신을 해서 김지영 씨가 이제 결국 첫 직장이었던 홍보대행사를 떠나게 되는데 제 동기들이나 동료들만 보더라도 아이를 갖게 되는 건 사실 되게 축복할 일인데 그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그게 이제 보니까 크게 두 번의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혹은 임신을 하면서 그만두는 경우, 혹은 임신했다가 육아를 하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는 저도 좀 약간 네. 좀 진짜 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결국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그 바늘구멍 들어오듯이 온 곳을 어쨌든 떠나는 거잖아요. 작가님도 어쨌든 프리랜서였지만 네. 직장 생활 오래 하셨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좀 반영됐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방송이 원래 봄, 가을 개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일을 하면 6개월을 일하는 게 암묵적인 서로 계약 기간이거든요. 그 봄, 가을 개편 때까지 6개월씩은 맞아요. 일하는 게 서로 간에 그런 계약인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막 쓰진 않아도 쓰진 않더라도 네. 근데 저는 결혼한 이후로 항상 이 프로그램을 내가 들어가도 될까를 늘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가 6개월 안에 아이를 갖진 않겠지?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에 제안받았을 때 그쪽에서 이거 처음 론칭하는 거니까 1년은 같이 가자 할 때 또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안에 아이를 갖진 않겠지? 이렇게. 그래서 자꾸 내가 그냥 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설정해서 노력을 해가는 게 아니라 임신을 했을 때 내가 반편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 스스로 자꾸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범위가 작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작아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건 결국에는 그 아이를 이제 가짐으로써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에 지장을 받는 사례들은 그동안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체화돼서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밤을 새고 이러는 일들이 많고 규칙적이지 않고 하니까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봤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작가 선배들을 보면 친정 엄마나, 그러니까 누가 정말 밤새 맡아줄 수 있는 친정 엄마나 시댁 식구들 아니면은 입주 도우미를 부르거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서 되게 엄두가 안 난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그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최근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눈치 보는 데들이 있겠지만. 네. 육아휴직조차 사실상 암묵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참 많았기 때문에 사실 김지영 씨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퇴사를 한 건데. 진짜 저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 휴가 이런 그 사안들 보면 정말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까 하고 진짜 너무 내 입장도 아닌데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왜냐하면은 그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여성들의 어떤 그런 그 직장 여성으로서의 어떤 출산을 더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작정 장려를 하면 출산 휴가가 또 보장이 되는가? 출산 휴가를 하면은 거기 또 남아있는 나머지 직원들의 그 더 많아지는 업무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자리가 비게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또 그 인력을 충당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사람은 나중에 애를 낳고 다시 복직을 할 때 어떡하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건 정말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이번 그 대선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궁금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그 책 속에 보면은 출산을 한 뒤에 손목이 너무 아파서 김지영 씨가 이 정형외과를 찾아가죠. 거기에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뭐가 힘들다는 건지 대체 모르겠다. 이와 함께 김지영 씨는 이제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동시에 이제 출산 때문에 김지영 씨는 이제 관심사와 능력까지도 이제 점점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는 왜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우리 사회뿐 아닌데 특히나 한국 사회가 되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70년대, 60년대. 그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재생산 노동,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누군가가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에서 그걸 뒷받침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근데 그 노동에까지 사회에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성장했을 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여성들이 그 안에서 했던 일들이 그냥 없는 노동인 것처럼 지워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나요? 아, 네. 네, 그 책에서도 언급이 되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들어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린데 그 경제적인 판단 안에 여성의 노동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외식하는 거에 비해서 집에서 밥을 먹으면 밖에서는 10,000원에 사 먹지만 무슨 값 하면 3,000원이잖아. 얼마나 싸라고 할 때 여성이 그 안에서 드리는 노동의 값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선택을 하려는 발상, 그걸 또 빠르게 하려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의 노동들을 좀 지워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참 이 앞부분에 보면 신기했던 게 네네. 김지영 씨가 남편 정대은 씨가 네. 내 와이프 김지영 씨한테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이제 갑자기 김지영 씨가 여러 여성으로 이제 빙의가 돼서 이제 그 갑자기 말을 그렇게 하죠. 이게 잠깐 이거 스포일러인가?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영화 이거 다른 얘기인데요. 영화 로즈에 대해서 이제 이달 기자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게 반전이 있는 영화라서 이렇게 자꾸 뭐 얘기하면서 자기도 잠깐만 이거 스포일러인가? 자, 그 초반에 보면 김지영 씨의 남편 정대현 씨가 자신의 아내 김지영 씨한테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자꾸 이 지영 씨가 다른 사람으로 빙의돼서 무슨 네. 멘트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네. 뭔가 이상이 있구나라고 감지하게 되는데 왜 이 빙의라는 도구를 쓰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보면 주변의 여성들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여자의 목소리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같은 경험을 했던 여성들은 사실 나의 목소리가 저 사람의 목소리고 저 사람의 경험이 나의 경험인 그런 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용기이고 서로의 목소리이고 그런 의미와 맥락에서 이제 다른 여성들이 한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는 그런 설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김지영 씨 이 증상은 어떻게 좀 맞아. 진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치료를 안 해주셔갖고 작품에서는 이제 치료 중간에 이제 의사의 독백으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김지영 씨는 과연 좀 치료 나아졌을까? 나아지게 될까? 치료는 잘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게 그 개입이 너무 되잖아요. 나인 것처럼 지영이가 작가님도 그런 생각을 쓰시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마지막 부분을 쓸 때 그래서 김지영 씨가 이 모든 상황들을 강인한 정신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헤쳐나가는 내용으로 쓸까? 그래서 다 바꿔가게 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기엔 사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저도 그렇고 나는 못 바꾸는데 내가 더 좌절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지영 씨가 그렇게 갑자기 스스로 확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이 그렇게 하지 못한 여성들을 또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톤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사실 김지영 씨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냥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임에도 그냥 이대로 누군가를 놔두고 아픈 누군가를 놔두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그런 기분? 그런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저한테는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만 제가 앞으로 다른 글을 쓸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무거운 마음들, 죄책감들을 좀 잊지 말고 써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그 82년생 김지영들이 참 많을 텐데 네. 꼭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독자분들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기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이렇게 뭐 행사나 책 모임이나 이런 거 하면서 몇 번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주로 어떻다 하시다던가요? 네. 내 얘기 같았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이 책이 어땠고 어떤 면이 어떻게 느껴졌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자분들이 비슷한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했던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어쩌면 내가 예민한가? 이건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던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뭐 임신과 출산 네네.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서의 네네.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거에 비견한 게 또 그 출산 이후에 아이의 육아 문제도 참 복잡한 부분인데 참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여러 가지 그 비하적인 단어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된장녀와 김치녀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단어 중에 맘충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네. 정말요? 네. 네.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민폐를 끼친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벌레의 충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맘충이라는 단어가 또 충격적인 단어긴 하네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도 그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정말 그 커피 정말 그 1,500원짜리인가요? 그거 들고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잠깐 그 쉬고 있는 지영 씨의 옆에 벤치에 앉아 있는 이제 직장 남성들의 어떤 대화를 엿듣게 되죠. 대화들을 엿듣게 되면서 이제 또 충격을 받는 그 모습이 진짜 저는 애엄마도 아니면서도 정말 가슴이 되게 아팠는데 이 부분은 참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있으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낮에 이제 아이를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고 낮 시간에 엄마들이 커피를 마신다거나 식사하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정말 육성으로 듣기도 했어요. 남편은 뼈 빠지기를 하고 있는데 팔자 좋다라는 말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하진 않았지만 요즘 엄마들은 애들은 어린이집 보내놓고 자기들은 놀러 다니고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여성을 이렇게 비하하고 그런 용어들이 있었지만 엄마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걸 굉장히 신성시하게 생각했고 엄마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근데 이제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엄마 더더욱 편하게 혐오하고 말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모든 사정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들이 먹는 그 한 잔의 커피가 사실은 한 달 만에 나온 거일 수도 있고 2달 만에 마시는 거일 수도 있고 직장 앞에서는 직장인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고 대학 앞에서는 대학생들이 많이 마시듯이 단지 안에서는 이제 아이 엄마들이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하의 시선들을 근래에 이제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김지영 씨가 전업주부로 설정이 된 이유도 전업주부에 대한 역할이나 비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설정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김지영 씨가 정대현 남편 정대현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잖아요. 네. 남편 정대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무채색으로 느껴져 갖고 저는 이 작품 속에서는 되게 흔하고 평범한 이 연배의 남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젠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못 해도 돼, 여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지도 않은 사람. 그렇지만
본인이 배려라고 혹은 아내를 생각한다고 하는 말들이나 행동에서 기본적으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여자의 역할이고 그걸 깔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세대의 되게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 네. 아닐까. 근데 그런 단면이 이제 책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돕는다. 그래서 네. 내가 많이 네. 도울게라고 하니까 이제 지영 씨가 발끈하죠. 네. 돕긴 뭘 도와.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둘의 일인데 왜 자꾸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네. 선심 쓰듯이 얘기하느냐라고 발끈하죠. 근데 저는 가끔씩 이제 뭘 느끼냐면 저희 집이 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이 82년생 김지영의 집안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 집 얘기 같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도 사업하시다가 중간에 IMF를 되게 호되게 겪으시기도 했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 애새 키우면서. 확실히 좀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다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자식한테 드리는 이제 좀 노력이랄까? 이런 게 좀 덜해지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그 집안일에 대한 개입 정도가 확 올라가면서 두 분의 어떤 그 불평등이 약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시그널이 좀 뒤늦게라도 좀 잘 온 게 아닌가라는 가끔씩 두 분을 좀 자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좀 느끼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이슈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동치미와 아궁이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거를 좀 느끼시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거 보라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좀 많이 계몽이 되셨는데 세대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미디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인 것 같고 저희 세대들한테 아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이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정말 했습니다. 톡톡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정말 뭐 되게 할 수만 있다면 되게 너무너무 이 작품에 그리고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진짜 뭐 작가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거 그 리뷰에 짤막하게 쓰면서 나도 81년생 김지영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나도 하나의 김지영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네.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저는 이 소설 쓰면서 아까 이렇게 많이 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속상하고 많이 울고 왜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가사 일을 하면서 늘 나는 뭔가 잘 못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걸 결국에는 이루지 못한 사람, 이건 내 탓일까?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실력이 부족했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이걸 쓰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나 선택지가 부족했던 거구나. 그래서 저 스스로 좀 다독여 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다독임을 읽으시는 여성분들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 책을 네. 작심하고는 한 2-3달 만에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이 장강명 선배가 오버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도 이미 착수하신 작품이 있으신지요? 예전에 썼던 걸 좀 고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네. 쭉 쓴 건 아니지만 쓰고 뒀다가 다시 꺼내서 고치고 다시 꺼내서 고치고 하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고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작품이랄지 이렇게 좀 활동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지금 쓰고 있는 소설 잘 마무리해서 책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살짝 힌트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책인지? 그러니까 한 가상의 도시에서 그 불법 체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상의 맨션 같은 데 살고 있는 각 코에 사는 사람들의 각각의 얘기들이에요. 네. 궁금하다. 궁금하네요. 네네. 오늘 북파디11 이게 뭐라고 조남주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저 방송 가끔 들으면
출연하시는 분들이 원래 다 친분이 있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다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서 근데 너무 재밌게 즐겁게 얘기 많이 듣고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관이에게도 네. 네, 뭔가 몰랐던 어휘력이 되게 많이 늘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양한 약자와 그 전문 용어들 네, 배웠고요. 네, 그러니까요. 정대현 씨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지영 씨의 또 남편 된 입장에서 생각이 아무튼 많아지는 기회였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저희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82년생 김지영을 읽는 동안 대한민국이 김지영이 되어서 함께 울고 웃고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뭐라고는 82년생 김지영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직장이었다. 첫 발을 내디딘 세상이었다. 합리보다 불합리가 많고 한 일에 비하면 보상도 부족한 회사였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개인이 되고 보니 든든한 방패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세상에 큰 목소리를 내는 일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도 아니었지만 김지영 씨에게는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김지영 씨가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일하는 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듯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일에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김지영 씨는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죽은 사람이기도 했는데 모두 김지영 씨 주변의 여자였다. 아무리 봐도 장난을 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정말 감쪽같이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되었다. 네, 북팟21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컨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